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사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 일인지 몰랐네요. 제겐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있었다고 표현하는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하나도 아쉬운 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지금 티끌만큼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네요. 한때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인 사이가 된 게 혹시 운명은 아닐까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서점을 차렸다며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점이라고 해도 그 안에 간단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점심시간에 얼굴 보러 갔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자기 힘으로 서점을 차렸다는 친구가 무척 대단해 보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의 서점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그때 거기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저야 그때 남자친구가 거기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저한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었죠.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망설이다 기회를 놓쳤답니다. 그 후로 행여나 저를 다시 볼까 서점에 수시로 와서 기다리던 남자친구는 할 수 없이 제 친구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봤고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웬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고요. 자기 눈에는 허우대도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길래 저는 이럽다 말하고 말았지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바로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크게 대었던 기억이 있어서 누군가의 호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무리하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제 근처를 맴돌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매일같이 서점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던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질 무렵 다시 한번 남자친구가 친구를 통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왔고 한 번만 만나나 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모시겨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친구 말대로 인물도 준수하고 거기다 성격 자체가 참 차분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그런 성격이라 맞춰주는데 엄청 피곤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만 만나보자라고 시작한 만남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죠.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더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자라왔던 터라 나도 언젠간 우리 부모님처럼 반쪽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모든 면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은 남자라고 확신을 했고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자연스럽게 양쪽 어른들께도 인사드렸고요. 비록 상견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부모님 역시 남자친구를 좋게 평가하셨어요. 물론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진행하자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저 확실하게 양가 집안끼리 의논할 거 의논하고 맞춰가는 단계였죠. 하지만 결과는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혼 아닌 파혼을 선언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정확하게 저와 남자친구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속물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이 거의 전부잖아요. 제가 10대 소녀도 아니고 사랑만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저나 남자친구 둘 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과도 비슷했고요.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의 진로는 완전히 갈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직후 바로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사실 제 스펙으로는 조금 힘든 곳이긴 한데 아빠가 조금 도움을 주셔서
겨우 턱걸이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낙하산이나 취업 청탁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3년간의 수험 생활 끝에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남자친구의 직장은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잖아요. 진짜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고만 안 친다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다 9급도 아니고 7급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항상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죠. 비록 실제로 받는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인 정년 보장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는 주의입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보기에 제 직장은 불안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이 아니라 이쪽 업계라고 통칭해야겠네요. 아무튼 광고업계가 워낙에 유행에 민감하고 또 업무량 자체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생각보다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연봉 자체가 능력제로 책정되니까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일단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다 운이 좋으면 유명세도 얻을 수 있고 말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쪽 업계에서 제법 큰 손에 속하는 곳인데다가 일 잘한다는 소리도 제법 들을 정도라 연봉이 꽤 센 편입니다. 따놓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남자친구의 연봉의 거의 2배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는 연봉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주식으로 치면 단타에 불과하다며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깎아내리곤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농담처럼 이야기했다고 치더라도 자기 여자친구의 직업을 저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형편없는 놈을 뭐가 그리 좋다고 만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정말이지 눈에 뭐가 씌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덧 상견례 날짜까지 정해놓고 저희는 바쁘게 일하면서도 틈틈이 데이트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둘만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기대하며 열심히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웬걸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자기 생일날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묻는 남자친구의 말에 김이 팍 새더라고요. 하지만 생일 당사자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선물한다 생각하고 따라주자 싶었죠. 생각해보면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걸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의 입맛을 고려해서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으로 장소를 골랐어요.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은 약속이 있으시다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어머님은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본격적인 아들 자랑에 돌입하시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잘났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부터 학창시절에 그렇게 착실할 수가 없었다며 아주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이야기까지 누가 들으면 무슨 위인전이라도 읽는 줄 착각할 정도로 아들 칭찬을 늘어쓰시더군요. 거기다 이제는 당당하게 7급 공무원까지 되지 않았냐며 이 모든 게 제복이랍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중에 7급 공무원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에 든다는 말을 하셨을 때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였다니까요. 아니 정년 보장 안 되는 공무원도 있답니까? 거기다 판검사부터 의사연구원까지 제가 아는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직업만 해도 수두룩한데 물론 7급 공무원이 대단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만큼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 커피숍에서 그놈의 7급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약간 과장해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제 곧 내 남편 될 사람이기도 하니 적당히 호응하며 듣기 좋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자랑만 하면 될 것이지 조금씩 저를 들먹이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도구로 말이죠. 그때부터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 회사원은 공무원이 제일 부러울 거 아니냐면서 모르긴 몰라도 어디 가서 남편 직업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를 거랍니다. 거기다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원이라도 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아니냐며 또 그놈의 정년보장 이야기를 몇 분을 하시는데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더군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막말로 남들이 들으면 놀랄 만큼의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다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저 스스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눈치를 채고 중간에서 계속 화제 전환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남자친구의 말은 위집개가 짖냐는 듯 무시하더니 다시 또 한 번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말은 안 했지만 쟁쟁한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던지 어머님한테 적당히 좀 하시라고 무안을 주며 겨우 어머님 입을 막을 수 있었네요. 솔직히 어머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결혼 약속 다 잡아놓고 이제 상견례 날짜까지 정해놓은 지금 상황에서 선자리 들어온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성에 안 차는 며느리니까 헤어지라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잘 모시라는 건지 어느 쪽이던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은 자기 말을 가로막는 남자친구에게 아니 잘난 아들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냐 따지셨고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가리키면서 엄마 얘도 잘난 점이 얼마나 많은데 돈 잘 벌지. 거기다 자기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다니까? 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제 앞으로 18평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1억 남짓한 돈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재산이 꽤 되시거든요. 살아생전에도 저를 첫손주라고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데 유산까지 따로 저한테 챙겨주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무튼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답이 나오질 않아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재테크를 해보라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한 달을 고민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었기에 대출까지 받아야만 했어요. 아빠는 당신께서 제안을 한 거니 은행 대신 돈을 빌려줄 거라며 제안을 하셨지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대출이라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제 생각은 이랬어요. 좋으나 싫으나 대출이 있다 보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요.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대출을 비록 끼었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27 어린 나이에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가지게 된 거죠.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6천만 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은 거진 석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말하지 않았고 단지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정도로만 말해줬거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시시콜콜 저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게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중요한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 연신 어머나 세상에를 외치셨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하시던 아들 자랑을 멈추시더니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비밀도 없어야 하고 거기다 니꺼 내꺼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꺼내시는데 한마디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라는 말씀과 함께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말을 하면서 조금은 찔렸는지 대출 남은 걸 결혼할 때 갚아주시겠다면서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석짜리 아파트를 겨우 6천만 원으로 공동 명의를 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뒤이어 이어진 계산법 때문에 더 말문이 막히더군요. 자기 아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벌어올 돈을 생각해보라고. 거기다 정년퇴직하고도 연금만 계산해도 절대로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네요.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가 뭐라고 할지 기다려봤지만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어머니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공무원인 거 저도 잘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서두를 꺼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일하는 동안 저도 똑같이 일할 거라는 건 왜 생각 못 하시냐 물어봤죠. 막말로 금액으로만 보면 어머님 아들이 2달 벌어야 겨우 제 한 달 월급이랑 비슷한 건 아시냐. 그런데 그건 속 빼놓고 마치 제가 어머님 아들이 벌어오는 돈에 기생을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대뜸 저더러 계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시 보인답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각을 세우면서 공동명의는 무슨 공동명의냐고 6천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자기는 제 아파트에 딸린 대출을 갚아줄 생각이 없답니다. 저한테도 이제까지 대출이 있다는 걸 숨겼다며 결혼하면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빚 갚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자기 엄마의 의견에 동조했던 게 아니라 제 대출을 자기 돈으로 갚는 게 신경이 쓰여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비록 제가 벌어온 돈으로 갚아도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제 아파트 빚을 갚는 건 맞죠. 하지만 제 아파트 역시 나중에 팔아서 그 돈 저 혼자 쓴답니까? 함께 6천만 원 대출 갚고 그리고 나서 석자리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남자친구 같이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며 열띤 토론의 장을 열고 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재미는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친구 어머님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6천만 원 갚아주고 석자리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면 완전히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를 속인 것과 대출금을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꽂혀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각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런 머리로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했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었죠. 한마디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어느 김칫국이 맞는 거냐 싸우는 꼴이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공동명예 필요 없다면서 그냥 원래 계획대로 결혼하잡니다. 정말이지 이 불쌍한 두 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네요. 한심하고 멍청한 남자친구의 본 모습도 이미 봤지. 거기다 칠 급공무원 하나 가지고 제 아파트를 거저먹으려는 어머님도 본 이상 저는 한참 전에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결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머리가 아프시다며 저희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곤 커피숍에서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라도 설명을 하라길래 최대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알아쳐먹지를 못하더군요. 무조건 자기가 억울하답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이제 우리는 볼일 없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정말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귀찮게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꿈꿔왔던 결혼이 산산조각 난 게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큰 인생 공부에다 생각하고 세상엔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뭐 이렇게 위안 삼으려고요. 지금도 그 멍청한 놈은 어디 가서 공무원 힘내 어쩌네 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겠죠? 다들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석어 빠진 사람들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현재 7살짜리 딸아이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고요. 애정 표현도 별로 없고 늘상 말이 없지만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9년이 넘었네요. 일단 제 사연을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살면서 정말 간절했던 게 뭐가 있으세요? 사랑, 명예, 돈? 아마도 제각기 다른 꿈을 향해 살고 있으시리라 믿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딱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내 집 마련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겨우 집 하나 장만하려고 살아왔냐 하시며 핀잔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은 잘 사는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5살 때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정작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100일 사진이며 돌잔치 사진 그리고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을 보자면 번듯한 2층 집에 세 가족 모두 귀티가 흐르는 게 진짜 잘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잘 다니시던 회사 정규직을 박차고 나와 사업을 시작하신 아빠가 동업자였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저희는 집도 팔고 월세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전 가난한 집 아이로 자라게 되었는데 지금도 몇 개의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저만 보면 짓궂게 장난을 치던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주인집 아들이라는 거죠. 당시 저희는 1층에 살았고 주인집은 2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위에서 시끄럽게 구는지 밤 12시에도 청소기 돌리는 건 애교 수준이고요. 무슨 놀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쿵쾅쿵쾅 뛰는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어요. 노이로제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평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도 한 번 의식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것만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거기다 얼마나 위에서 나는 소리가 거슬렸으면 전 잠을 자야 하는 밤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졸리기는 한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또 설쳐야 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를 괴롭히는 주인집 아들과 하루는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만 해도 남녀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덩치 크고 악으로 덤비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저의 압도적인 승리였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주인 아줌마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고 너무 억울한 저는 왜 우리가 사과를 하는 건데 걔가 먼저 나 못살게 굴고 놀리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그럼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야 해? 그리고 서로 싸운 건데 왜 우리만 사과를 하냐고. 라며 떼를 썼죠. 곤란해하는 표정의 엄마는 저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아빠는 1시간 넘게 더 사과를 하고야 돌아오셨네요. 물론 그 다음 수수는 저를 혼내시는 거였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왜 우리 가족만 일방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그때만 해도 공평이나 평등 정의 뭐 이런 단어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딴 것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라는 걸 깨달았고 제 목표는 자연스레 돈을 버는 걸로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없는 서름이야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도 부족하겠죠. 아무튼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그토록 내 집 마련에 연연하며 살게 된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드라마상의 흐름대로라면 이쯤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겠지만 제 의지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정말 공부는 저와 거리가 멀었던지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은 늘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결국 전 대학을 포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부를 잘했다면 아빠와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좋지도 않은 성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 또 4년 동안 많은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여러 종류의 임시직들을 전전하다 결국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죠.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전 정말 심다하 싶을 만큼 아끼며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의 반 이상은 무조건 쓰지 말 곰수자라는 기준을 잡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다녔어요. 남들이 밖에서 밥 사 먹을 때 전 그 돈마저 아까웠던 거죠. 그렇게 30살까지 모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당시에는 제 뒤에서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정말 짠순이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게 한 10년 모으니 1억 좀 넘게 모였더라고요. 계산해보면 1년에 1,000만 원이네요. 제가 버는 액수를 감안하면 정말 쥐어짜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러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와 이사를 했습니다. 아빠 보험금이랑 제가 모은 돈 이렇게 합쳐서 저희는 겨우 전세 하나 얻었고 엄마와 둘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옆에서 위로해주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알게 된 건 꽤 오래전이었어요. 저희 상담원 사무실에 각종 기기들을 점검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오던 남편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말고는 점검이 다 끝나도록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처음엔 저렇게 말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하며 신기했죠. 그런데 나중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돌아가시고 업무 복귀를 했을 때 남편이 제게 장문의 편지를 주더군요. 내용은 자기도 아주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었던 추억을 가진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할 수 있다. 여하튼 힘내고 기운내라는 위로의 글을 담은 편지였는데 평소의 목소리마저 기억이 안 날 만큼 말이 없던 남편의 편지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때가 제 나이 막 31가 되던 때였고
딱 1년 후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 사정이야 뭐 결혼 비용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돈이 좀 있으셔서 기본적인 전셋집 하나 해주셨네요. 저는 그동안 조금 모은 돈이랑 엄마가 친척분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서 딱 3천만 원 들고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엄청 눈치가 보였죠. 그래도 이런 사정 알면서도 남편 쪽에서 결혼을 서두른 거라 크게 타박은 안 하셨네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저희는 맞벌이를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지만 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건 왠지 불안해서 뭐라도 하던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제게 월급 통장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용돈을 타쓰기로 했는데 한 달에 딱 20만 원 줬습니다. 너무 작죠?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 역시도 허튼데 돈 한 푼도 안 쓰고 더 절약하며 살았기 때문에 남편도 별다른 불만은 없어 보였어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남편은 좀 심하게 무딘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도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프로포즈 역시 식당에서 부대찌개를 먹다가 우리 결혼하자. 한마디가 전부였네요. 물론 저는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밝히긴 했어요. 지금 내 상황 모르냐. 엄마랑 지낼 집 얻은지 이제 얼마나 되었다고. 결혼할 때 쓸 돈 별로 없다고 하니 남편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라고 워낙 성하셔서 웬만한 건 다 이해해 주실 거라 하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얼마나 무딘 사람이냐면요. 신혼 때 제가 한 번은 콩나물국을 끓인 적이 있는데 소금인 줄 알고 넣었던 게 설탕이었던 겁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있길래 뭐가 이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 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죠. 맛이 이상하면 말을 하지 왜 그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새로운 레시피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요상한 맛을 내는 콩나물국을 다 먹더군요. 거기다 한여름에 제가 요를 겨울 걸로 잘못 갈아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잡니다. 반찬 투정요? 할 리가 있겠어요. 아무거나 줘도 다 먹어치우고요. 집에 인테리어가 바뀌어도 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눈치채는 법이 없더라고요. 이쯤이면 대충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오시죠? 물론 잔소리 많은 스타일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가끔은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아주 사소한 관심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갈 때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면 남편이 그래 다녀와라고 대답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뭘 어쩌라고라는 눈빛으로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 거기다 한 번은 제가 오기가 생겨서 날 잡고 물어봤죠. 여보 나 사랑하긴 해? 어떻게 임신까지 한 부인한테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듣고 말 거야. 빨리 해봐. 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뭐가 그렇게 쑥스러운지 끝까지 입을 안 엽니다. 다 알면서 뭘 자꾸 말하래. 라며 2시간을 넘게 실랑이를 하다 결국 제가 항복했죠. 이런 남편의 성격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 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시아버지세요. 어릴 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서 남편이랑 남편 여동생 둘을 키우신 아버님은 작은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성격이 정말 불같으세요. 흔히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호되게 혼내시는 아버님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매번 맞는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좀 좋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툭하면 버럭하시는 아버님은 남편이나 시누이한테도 똑같이 해요. 거기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무섭기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한 지금도 남편이나 시누이 둘 다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아껴 쓰는 게 눈에 거슬렸던 아버님이 거지돈 이들보단 여유롭겠다. 돈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사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 뭐든 적당해야 좋은 거야. 지나쳐봐야 결국 등신 소리만 듣는 거다. 라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옆에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더라고요.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따졌어요. 내가 나 하나 잘 살자고 이러느냐면서요. 그때가 우리 딸이 3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전 남편이나 제가 집 없는 서름을 겪는 건 괜찮지만 우리 딸이 어느 정도 크기 전에는 무조건 우리 집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번듯한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우리 딸 방도 하나 주고 집세나 전세금 걱정, 그리고 이사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끼고 또 아끼고 살았어요. 특히 어린 딸 키우느라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더더욱 아껴 서야만 했죠. 그나마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전선들을 끼는 부업을 시작해서 한 달에 3, 40만 원씩 벌긴 했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용돈도 5만 원 깎아서 15만 원만 주기 시작했네요. 다행히 회식 자리 말고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라 그 정도면 제 기준으로는 충분하다 판단했고요. 그리고 가끔 유일하게 사 먹던 치킨도 아예 끌어버렸죠. 대신 마트에서 닭을 사서 집에서 최대한 치킨 맛을 내는 달교리를 해주곤 했어요. 딸아이도 처음엔 제가 만든 달교리를 잘 먹더니 일단 밖에서 파는 치킨 맛을 본으로 엄마가 만들어주는 닭 말고 진짜 치킨을 사달라며 떼를 쓰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짠하고 속상하던지. 하지만 전 굴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집 하나 사는 게 일도 아니겠지만 저 같은 서민들은 정말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돈 모으기도 힘들고 또 그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나마 정말 고마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별말 없이 묵묵히 잘 따라와줬거든요. 그렇게 월 450만 원 남편 월급 중에 200만 원은 꼬박꼬박 은행에 적금을 들었습니다. 만기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딱 25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산 거죠. 저요, 옷이며 신발이며 거의 안 사고 살았어요. 그나마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서 신고 입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신혼애를 보면 더더욱 혼란할 때가 많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허무하고 무의미한 건 아닐까? 라며 수없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거든요. 저희랑 형편이 비슷한 신혼애는 적금 같은 거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 먹고요. 주말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쇼핑도 자주 하더라고요. 거기도 애가 있는데 우리 딸보다 1살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도 늘 신혼애랑 저희랑 비교하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모진구박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8년을 모았네요. 결혼하고 1년 후에 딸아이 가질 때까지는 한 달에 제 월급까지 해서 400만 원씩 저금했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꼬박 200만 원씩 모으다 보니 거의 2억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느덧 딸이 학교 들어갈 때가 되었고 이제 슬슬 집을 알아봐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발품 팔아 정말 제 마음에 속 드는 28평 아파트를 발견했고 매매가가 3억 5천짜리였는데 대출을 받아서 사야 했지만 전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전선 끼는 일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으니 불쌍한 남편 혼자 벌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질 테니까 이제는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희를 부르시더니 뜬금없이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그냥 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무슨 수로 5천만 원을 갚으시겠어요?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돈의 사용처였습니다. 이번에 신혼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전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가족들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저보고 돈만 알고 가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후한무치한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후한무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안 좋은 뜻이란 건 확실하다 생각하고 따졌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저 돈 모으는 거 보고 그렇게 뭐라 하셔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을 빌려달라니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어차피 남편이야 워낙 아버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니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웬걸 남편이 처음으로 아버님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후한무치라니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세요? 당장 취소하세요. 라고요.
아버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남편이 자기에게 큰 소리를 치니 눈이 두 배나 커지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곧 정신을 차리시곤 남편에게 어딜 아버지한테 대드냐고 소리를 치셨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또박또박 받아치는데 얼마나 달리 보이던지 혼자서 저희 남매 고생하며 키우신 거 너무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아버지,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그동안 돈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소미전세금을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뭐라고? 그게 어떻게 네 마누라 돈이냐 네 돈이지. 애비가 아들 돈 좀 잠깐 빌려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아니요. 그 돈 제 돈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욕 들어가며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이 사람 의견에 따를 겁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그 말 취소하실 때까지는 저희 안 올 테니 그리 아세요. 하며 저와 딸을 데리고 나와 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고맙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왜 그동안은 나서지 않았나 원망스럽다고나 할까요? 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는 보람만큼은 느꼈네요. 저희와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신혼에는 지금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곧 저희 세 식구만의 보금자리가 생길 테니까요. 거기다 그동안 말없이 따라주기만 했던 남편도 마음으로는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 점이 가장 든든합니다. 한 가지 또 제가 감동받은 거 말씀드릴까요? 남편은 그동안 받은 용돈에서 10,000원씩 따로 통장에 따로 넣어놨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저처럼 수입의 일부를 일단 통장에 넣고 보는 습관을 기르기로 했다나? 아무튼 저한테 선물을 사주거나 이벤트를 해줄 목적은 아니니 욕심내지 말라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 통장에 입금을 하면 메시지를 적는 칸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거기에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글쎄 여보 고마워 이렇게 선쓴 겁니다. 1년에 12번에 총 8년이니 거진 90개가 넘는 여보 고마워라는 글씨들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거냐 물으니 그건 또 절대 아니랍니다. 뭐 진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겐 참 의미 있는 요즘이네요. 다음 달이면 야경이 너무 이쁜 진짜 우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내년에 우리 딸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행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돼서 더 바랄 게 없는 심정이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짠돌이짓 그만할 거예요. 물론 아껴 쓰고 절약하는 건 그대로 하겠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이상 여기서 더 그렇게 산다면 정말 중요한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이젠 어느 정도 짐을 내려놓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지만 여유롭게 살려고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